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이경준입니다. 바로 전 세션은 이제 양당을 대표해서 교수님들께서 정책을 발표를 해주셨고, 이제 이번 세션과 다음 세션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드리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의 정책이 아니고요. 디지털 산업 정책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어떤 좋은 정책이라 하면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는 크게 이제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하는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하는 더글라스 놀스의 제도 경제학 이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의 뭐 인격권이랑 인권, 건강이 다 인적 자본 관점에서 표현되고요. 공유 재산권이나 사유 재산권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호하고 활용하는 국가가 이제 부강해진다. 그래서 근데 더글라스 노스가 이제 한마디 더한 것은 좋은 제도를 통한 어떤 거래 비용을 축소시키는 나라가 돈을 훨씬 더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 노스 이론에다가 이제 더 덧붙인 것이 이제 데이런 에스모글루의 Why Nations Fail이죠. 여기서는 이제 더글라스 노스 이론에다가 참여와 포용,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경제사회 문화체제가 더 부강해진다. 거기에 만약 좀 더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본, 비경제적 자본, 그다음 비경제적 자본에서는 어떤 지적 자본, 또 지적 자본에서는 어떤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그다음에 또 상징 자본, 문화 자본, 심지어는 이제 매력 자본까지 이러한 자본을 확충하는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경영정보학의 또 주요 이론이 사실 오늘도 경영정보학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어떤 가치를 사용자가 느끼게 하고 참여와 사용이 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과 참여를 위한 어떤 규범과 문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영정보학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하지만 어떤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선도자가 있지만 또 반대자도 있고, 그럼 어떻게 어떤 혁신을 성공시키고 확산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이론적 관점에 근거해서 오늘 정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자유와 협력의 어떤 증진, 또 인간의 어떤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게 되고, 또 거래와 어떤 자발적 공유의 증대라든가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향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의 어떤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제안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디지털 융합 분야에 어떤 자유의 바람을 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앞서 발표하신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어떤 진보나 보수나 여나 야가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과 비디지털의 어떠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하는 분들은, 근데 디지털은 요즘은 이제는 하나의 IT 산업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료, 교통, 유통, 통신, 농업 이런 데 다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하는 분들이 그런 융합 분야의 분들을 추동하고 그분들을 협력하면서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융합 분야에 어떤 자유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한번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982년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더라고요. 1950년대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뭐 조선시대 때부터 있다고 하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그 자유가 없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1989년에 해외여행이 비로소 자유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자유를 제한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유무를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와 관치로부터의 어떤 해방 정책이다. 지난 5년 약간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그런 정부의 개입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필요 있고, 그다음에 1968년에 어떤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다면 2022년에 어떤 뭔가 최후 개인화 교육 헌장 같은 게 있어서 어떤 교육 체제를 디지털로 AI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가 다초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할 때 과연 2040년쯤 되면은 어떤 세계 10대 기업이 한 3개 정도 나와야 되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세계 30대 기업도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삼성전자라는 어떤 세계 10대 기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세계 10대 기업을 한 3개 정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결국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이런 것으로 가셔야 된다. 그다음에 발전적인 어떤 지속 가능 생태계 정책, 좀 더 바람직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그래서 크게 한 5분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디지털 AI 기술 융합 분야에 자유의 바람이 있어야 된다. 일단 의료 같은 경우에 아까 이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원격 진료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원격 진료가 안 되는 시절에 살았지? 제가 아까 통금처럼 어떻게 해외 여행을 잘 못하는 시절에 있었지 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유가 억제된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들을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원격 진료를 하고 디지털 치료제를 전면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파에서 우리의 뭐 혈압도 재고 거의 모든 제품이 디지털 치료제가 되고 원격 진료 제품과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수요가 증가되고 결국은 의사들도 더 돈을 많이 벌고 국민들은 건강이 더 증진되고 수명이 올라가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병원의 어떠한 규모 격차 해소, 병원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가 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지역 병원부터 먼저 시작한다든가 그러한 어떠한 운영의 묘를 우리가 살릴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분야에서는 이미 우버가 10년 이상 한국에 들어올랑 말랑 했는데 타다나 우버 같은 혁신적 모빌리티를 이제 전면 허용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뭐 또 택시 면허의 어떤 집단 경매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완만하게 이제 우리가 혁신 모빌리티 또 완전 자율 주행이 이루어질 그 시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유통 분야에서는 사실 10년 전에도 이런 대선 캠프 관련해서 제가 발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안 됐던 게 컨택트 렌즈, 안경, 선글라스, 와인, 의약품 이런 것들 온라인 판매가 안 됐는데요. 계속 안 되죠. 결국은 이런 금지되었던 온라인 판매 품목의 어떤 전면 자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온오프라인 차별 금지 대원장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선언이 필요하고 그런 기본법이 필요해서 각 분야에서 약간의 이익 집단들이 아직 갖고 있는, 지금 전통주는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와인은 못 팝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원칙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번째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 오늘 제 발표하는 건 다 토론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뭐 그죠? 예를 들면 좀 황당하실지 몰라요. 대포폰을 허용하자는 얘기거든요. 보통 대포폰 하면 되게 나쁜 사람 취급하고 범죄자들이 쓰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통신 비밀의 자유가 더 축소되고 있고 사람들이 뭔가 좀 무서워하고 있고 이런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익명으로 통화할 권리, 그래서 오히려 대포폰을 오히려 허용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것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도 농업 방법의 자유라든가 농업 자동화의 자유, 지금 농장 규정 부분이 문제가 돼서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한다거나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 오히려 더 자유를 제약해서 어떤 혁신을 지금 형식과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왜 디지털 정책이냐? 사실은 다 디지털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하시는 분들은 이 융합 분야를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규제와 간치로부터의 어떤 해방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포퓰리즘 폐기, 약간 논란이 있겠지만 지역 화폐, 어떤 제로페이 또는 관치 배달, 관치 포털, 관치 일자리, 또 관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난 5년간 상당히 좀 비효율성 있고 국민의 어떤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민간의 산업을 오히려 위축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투자 분야는 되게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투자 규제가 있고 투자 카르텔이 있고 어떤 병목이 있습니다. 또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를 들면 카카오가 텐센트에 2012년인가요? 투자 받은 거 굉장히 뼈아픈 한국의 그 잘못된 것이죠. 카카오가 지금 몇십 조짜리, 몇백 조짜리 회사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당시 10년 전에는 카카오에 투자 못하고 중국 회사 텐센트가 투자하게 만들었는가? 쿠팡도 마찬가지죠. 손정희 회장님이 투자했고 리드 손정희 회장님이 투자했고 마켓컬리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했고 배달의 민족 독일 회사인가요? 예. 결국 이런 식으로 대표 스타트업이 오히려 국내 자본이 투자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결국 외국 자본에 의해서 성장하는 이런 투자 부진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의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오래된 이런 렌트 시킹 기관, 예를 들면 뭐
회사를 해보신 분은 다 알지만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 이런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또 어떤 벤처기업 지정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한국산업기술진흥연회 같은 어떤 기관을 위한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폐지할 때도 됐다. 어떤 기관을 폐지한다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좀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규제 폐지 및 어떤 투자 카르텔 병목해서 이제 어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을 좀 더 과감하게 활성화할 필요 한다든가, 모태펀드와 또 벤처 캐피탈 간의 어떤 위계적인 갑질 문화를 타파한다든가, 모태펀드 운용에서 어떤 간취화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펀드 운용에서 어떤 정부와 지자체 입금이 있다든가, 또 대학이나 민간기관의 어떤 벤처 투자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공공펀드에 보면 이게 투자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이쪽 분야에 할 수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컨텐츠면 컨텐츠에 꼭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어떤 자금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참고 자료입니다. 혁신은 그래서 이렇게 기술하는 사람 또는 뭐 창업가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노조 또는 시민단체, 모든 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 모든 국민의 과제라는 것이고요. 오늘 김용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똑같은 제 얘기랑 똑같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설적이게도 민간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너무 똑같아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개인화 교육 현장 정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1번이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딩과 AI의 대학 입시 반영 한번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EBS를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1951년에 EBS가 라디오로 교육을 시작했더라고요. 56년에 텔레비전으로 했는데 중단됐다가 69년에 비로소 텔레비전으로 EBS가 교육을 시작했고, 2000년에 인터넷, 2009년에 모바일 앱이면 이제 한 10년 후가 됐으니 2022년에는 AI 기반의 초개인화 교육이, 이거는 뭐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EBS뿐만 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 체제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 교재는 더 정확하고 더 인내심이 있어요. 각 학생한테 특별히 주의를 줄 수 있고요. 학생 속도 따라 다른 연습 문제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숫자라는 걸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 교사는 할 일이 없냐? 그렇지 않죠. 인간 멘토가 되면서 연결자 역할이 되고, 비판적 사고나 창의력, 공감, 팀워크, 또 혼란스러울 때 명확히 설명해주고, 도전 목표를 제공해주고, 좌절받았을 때 위로해주는 훨씬 더 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좀 제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어 안 가르칩니까?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럼 만약 선생님이 없어서 만약 영어를 못 가르치겠다 한다면 AI 기반의 초개인화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특히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사교육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정책은 이제 일단 AI 1등 국가를 목표로 해야 된다. 아직 한국은 그래도 대단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5위로 랭크되고 있어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이어서 5위인데 과연 여기서 한 등이라도 더 올라간다는 게 참 만만치는 않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AI 1등 국가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AI를 어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AI로 보고 사람같이 생각하는 AI가 아닌 그런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잘 접근하고, 그다음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려면 활용하는 나라가 되면 AI 1등 국가는 오히려 저절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I 의료기기 및 서비스에 보험 수가를 먼저 적용하는 나라가 되면은 많은 의료 AI가 발전할 것이고, 그건 또 원격 의료와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원격 의료 수가, 그럼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국민들이 더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Q&A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퀀텀 컴퓨팅, 뉴로 산업 또는 AI 산업, 이런 Q&A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 인텔리전트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이제 로봇 프렌들리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죠. 택배 로봇 프렌들리, 그다음에 청소 로봇 프렌들리, 가정이나 일반 도로에서도, 그다음에 주방 로봇 프렌들리, 이런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로봇 프렌들리 인프라를 지원하고, 디지털과 AI 기반의 어떤 순환 경제 산업, 그다음에 전국 이면 도로를 다 유무료 AI 기반 자동 결제 주차장화함으로써 이제 주차 어떤 위반이라는 그런
그 버릇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없앨 수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이번 정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약간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무제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아젠다로 제안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 네. 우리 3, 4분 남았어요. 3초요? 3, 4분. 예, 그렇습니다. 예. 인공지능을 지난 정부에서 약간 주춤한 이유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를 가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공지능은 엄청난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 16, 17까지는 그러한 인공지능 일자리를 줄인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 3년에 대부분 세계 탑 스칼라들의 연구는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늘린다. 왜? 자동차, 뭐 카메라, 이 수많은 자동화 기술이 수많은 인더스트리를 만든 것처럼 인공지능이 결국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은 결국 수요를,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의심도 갖지 말고 인공지능과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산업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 얘기도 맞죠. 20년 전에 프랑스가 로봇 산업 경쟁에서 독일에 진 이유가 이런 고용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독일은 오히려 로봇 산업을 발전시켜서 실업률이 더 낮다는 거죠. 프랑스보다. 또 발전적인 지속 가능 생태계 정책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법 같은 경우에 이제 SAI 회사가 지금 공공부문 진출을 못 하는데요. 오늘 이호근 회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경영정보학회 그런 연구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뭔가 SAI 회사, 대기업 SAI가 공공부문 진출을 허용하게도 하는 동시에 그룹 계열의 어떤 매출 규모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옵션을 둬가지고 서로 경쟁을 고양하는, 지금 정부 부분에 경쟁이 제한돼 있고 또 대기업 SI에 또 경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양쪽의 경쟁을 어떻게 올릴 수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국산 클라우드, 이제 외산 클라우드를 어떻게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또는 AI나 디지털 분야의 어떤 국산을 어떻게 최대한 지원할 것인가, 또 정부 지원금으로 중국 외산품 구매 규제 같은 거,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예 노규제 노지원 분야를 선정하자. 정부한테 우리 지원도 안 받을 테니까 규제도 하지 마라. 블록체인 산업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게임 산업, 오늘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메타버스 산업, 또 기존 분야의 플랫폼 산업, 대기업 이런 데는 규제도 하지 말고 지원도 하지 말자. 지금 정부 R&D 자금이 대기업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굉장히 제가 얘기할 때마다 되게 무시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기업한테 안 주면은 대기업이 상당히 더 스타트업과의 어떤 협력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벨헤드, 옛날에 벨헤드 네테드가 있었죠. 통신 산업에서 큰 어떠한 사람들과 인터넷 산업에서 큰 사람들. 우리나라 싸이월드, 네이트온 이게 다 세계 1등 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다음 IPTV도 지금 우리나라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지만 사실 한국이 가장 IPTV가 빨랐던 회사인데 다 통신 3사한테만 IPTV를 줬습니다. 다음한테만 줬더라면 넷플릭스가 다음에 IPTV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통신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딥헤드라고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딥러닝을 아는 사람, AI를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하게 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재명 캠프에 대한 정책을 조금 평가하고 싶었는데요. 전자정부를 메타정부로 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멋집니다. 하지만 저는 메타버스는 당위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가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재명 캠프의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IT 하는 사람은 이재명 찍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를 위해 이재명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좀 비판적으로 코멘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인재 양성이라든가 디지털 산업에 대한 프렌들리, 기업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적인데 이 표를 직격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IO, 이제 CIO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IO 하고 싶은 분들이 표를 찍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디지털 매니저 10,000명 양성, 디지털 튜터 10,000명 양성, 디지털 멘토 30,000 양성 이렇게 하면
아, 여기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를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숫자를 정해놓고 좀 육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여전히 정부 중심 정책이다. 인재와 기업을 정부가 연결한다는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좀 올드하다는 거죠. 그다음 현 교육 체제를 그대로 놓고 옛날 방식으로 교육하고 옛날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다음 영토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개념이 모호하다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브로옥이고요. 예, 다 그래도 말씀드릴 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